저 위 CCTV 보이시죠? 여의도 증권가의 통유리 사무실, 배지윤은 재무리스크 관리팀장으로서 고객사의 부실 채권 비율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서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 발신자는 시중은행 대출 상담센터였다. 그녀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정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배지윤 고객님 맞으신가요?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어제 접수된 마포구 아파트 담보대출 총 15억 원 신청건 관련해서요. 지윤의 손이 멈췄다. 서류 위를 유영하던 펜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열었다.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고객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모두 어제 본인께서 직접 창구에 제출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다만 서류에 기재된 연락처가 달라서 저희가 기존 정보로 확인 전화를 드린 겁니다.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그걸 가진 사람이 직접 은행에 갔다. 지윤의 머릿속에서 사무실의 건조한 소음이 멀어졌다. 어제 자신의 집에 들어와 그 서류들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지윤의 눈앞에 어제의 저녁 식사 풍경이 필름처럼 되감겼다. 그녀가 33평짜리 마포 아파트를 산 기념으로 약혼자 강민호와 그의 어머니 최명숙 여사를 초대한 자리였다. 지윤의 어머니 이화영 여사는 딸의 첫 집들이를 위해 시장에서 30년간 장사하며 다져진 모든 실력을 발휘해 갈비찜을 포함한 진수성찬을 차려냈. 하지만 최 여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구두도 벗지 않은 채 거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 애썼네. 그래도 강남 아니면 다 계집이지 뭐. 그 말에 화영의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렸다. 지윤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이 집 저희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30년 동안 나물 팔아 모은 돈으로 사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세상 어떤 궁전보다 소중합니다. 그 순간 지윤을 감싸줘야 할 약혼자 민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지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윤아, 뭘 그렇게까지 말해. 장인어른 회사도 크신데 그냥 돈 좀 받아서 우리 강남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솔직히 여기 학군이 좋니? 뭐가 좋니? 지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민호는 지난 3년간 자신의 배경과 재산을 계산기처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왼손 약지에서 다이아 반지를 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 민호 씨,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요. 최 여사와 민호는 얼굴이 벌개져서 고함을 지르며 집을 나갔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지윤은 민호가 잠시 자신의 서재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떠올렸다.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다시 현재 지윤은 전화기를 쥔 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지윤은 부장에게 긴급 개인 사유로 조퇴를 알리고 곧장 마포의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의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곳으로 향했. 서재의 3번째 서랍. 결혼 준비 서류들을 모아둔 곳이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넣어두었던 바로 그 봉투였다. 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가벼웠다. 너무나도 가벼웠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차갑게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강민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그의 목소리가 들렸. 지윤아, 왜? 내 인감이랑 신분증 어디 있어?
지윤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민호는 잠시 말을 더듬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걸 왜. 그러다 이내 목소리를 바꿨다. 아, 그거 어머님이 우리 앞날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냥 대출 상담만 좀 받아보려고 한 거야. 가족들 사이에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가족. 그 단어가 지윤의 이성을 끊어버렸다. 강민호 씨, 잘 들어. 인감 도용은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야. 그녀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손은 분노로 떨렸지만 머리는 리스크 관리 팀장의 그것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법의 경계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었다. 그것도 가족이라는 기만적인 이름 아래에서.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내렸을 것 같은가? 지윤은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이것은 이별이 아니었다. 기업 감사를 하듯 철저하게 처리해야 할 하나의 사건이었다. 지윤은 곧장 다시 은행의 대출 상담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리스크 관리 팀장이었다. 배지윤입니다. 아까 통화했던 직원분 연결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아까 그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지윤은 서론 없이 말했다. 해당 대출 신청건 즉시 동결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어제 해당 신청과 관련된 모든 상담 기록, 녹취 파일, 그리고 지점의 CCTV, 영상 원본을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보존해 주십시오. 직원은 잠시 망설였다. 고객님, 경찰 영장 없이는 저희가. 지윤은 그의 말을 잘랐다.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훼손하지 말고 보존만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 제 요청을 무시하고 증거가 인멸될 경우 은행 측에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어조에 직원은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즉시 조치하고 보존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았다. 이것은 감정 싸움이 아닌 증거와 법리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했다. 다음 날 지윤은 종로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오수환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그는 금융 및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베테랑이었다. 지윤이 차분하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 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강민호 씨 측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상의도 없이 미리 알아본 것뿐이다. 오해가 생겨 바로 취소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약혼자 사이의 단순 민사 분쟁으로 보고 수사를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 변호사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짚어주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과 동기를 입증하는 겁니다. 강민호 씨와 그 어머니가 왜 하필 지금 그 15억 원이라는 거액이 절실하게 필요했는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 절박함이 범죄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윤은 지난 3년의 관계를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민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그의 가족이나 재정 상황에 대해 깊이 묻지 않았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뢰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오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기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지윤은
즉시 대기업 재무팀 이사로 있는 친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칠 후 지우는 오빠와 함께 회사의 보안이 완벽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오빠가 노트북으로 최명숙 여사 소유로 된 수도권의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을 화면에 띄웠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복잡한 권리 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오빠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설명했다. 봐. 1순위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있고 이건 채권 최고액이니까 실제 원금은 이것보다 적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야. 오빠가 가리킨 곳에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들의 이름과 훨씬 높은 이율의 근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었다.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의 흔적이 역력했다. 오빠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최종 부채액을 계산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숫자의 지우는 현기증을 느꼈다. 전부 합치면 17억 원이 넘어. 이자만 해도 매달 엄청날 텐데. 이 정도면 사실상 파산 직전이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 여사가 집요하게 아파트의 시세를 묻던 것, 민호가 강남으로 이사 가자고 부추기던 것, 그리고 몰래 훔쳐간 인감증명서, 그들에게 배지우는 미래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파산을 막아줄 담보물이자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지우는 생각했다. 인감 같은 아날로그 증거 말고 그들이 남긴 디지털 흔적은 없을까?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민호와 결혼 준비를 위해 함께 사용하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다. 화면에는 웨딩드레스 사진, 신혼여행지 목록, 예식장, 견적서 같은 파일들이 가득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설렘으로 가득 찼을 그 단어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수백 개의 파일을 뒤지던 그녀의 눈에 낯선 폴더 하나가 들어왔다. 자동 백업. 민호의 태블릿과 연동된 폴더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민호와 그의 어머니 최명숙이 몇 달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화면 위로 떠오르는 글자들이 그녀의 지난 3년을 잔인하게 난도질했다. 어머니, 지훈이 그 아파트, 지금 시세가 정확히 얼마인지 다시 한번 알아봐라. 강민호,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나면 집담보로 대출받게 설득할게요. 급한 이자부터 막아야죠. 어머니, 답답한 놈, 결혼 전에 확실히 해둬야지. 걔 성격에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끝이야. 강민호, 걱정 마세요. 걔가 저한테 얼마나 빠져 있는데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녀의 배경과 재산만을 보고 접근한 사기꾼들이었다. 지우는 노트북을 덮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텅 빈 거실의 공기보다 더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에게 알려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어머니 화영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어머니 앞에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말없이 내려놓았다. 은행의 통화 내용, 최 여사의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그리고 어젯밤 발견한 두 모자의 문자 메시지까지. 자신이 믿었던 남자로 인해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집이 위험에 처했다는 죄책감에 지우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화영은 소리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에서 30년간 나무를 다듬고 김치를 버무리며 굵어진 손으로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 지윤아, 사람은 원래 가장 구석에 몰렸을 때 본색이 나오는 법이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단단했다. 화영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 복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내 이름, 내 자존심만 온전히 되찾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하늘이 알아서 할 게다.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지우는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녀의 편이 바로 곁에 있었다. 며칠 뒤 퇴근길에 지우는 어머니의 반찬 가게에 들렀다. 정겨운 시장의 소음과 고소한 냄새가 그녀를 반겼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명품 옷을 차려입은 최명숙 여사가 가게 안으로 폭풍처럼 뛰어들어왔다. 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최종 부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모양이었다.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야. 최 여사는 이성을 잃고 화영에게 고함을 질렀다.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곧 한 가족이 될 사이에 집 좀 담보로 잡겠다는데 그게 훔친 거야? 그녀는 분에 못 이겨 진열대에 있던 반찬 통들을 손으로 쓸어버렸다. 유리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박살났고 그 파편 하나가 화영의 손등을 스쳐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지윤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고함을 지르는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가게 구석을 가리켰다. 저 위 CCTV 보이시죠?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우는 피가 나는 어머니의 손을 감싸주며 말을 이었다. 방금 본인 입으로 인감도 용사실을 공중 앞에서 자백하셨네요.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는 덤이고요. 최 여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그대로 시장 밖으로 도망쳤다. 지우는 곧바로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모욕을 묵묵히 견뎌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제 지훈에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였다. 주말 지훈은 아버지 배동철 회장의 회사 사무실을 찾았다. 중견 식품유통업체를 자수성가로 일군 아버지는 지훈과 오빠에게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오빠였다. 아버지, 최명숙 그 여자 상가 건물, 우리가 빚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압박해서 경매로 넘겨버리죠. 저희 회사 법무팀 동원하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배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아, 돈은 사람을 지키는 방패로 써야지 남을 해치는 칼로 쓰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그 집안을 똑같이 짓밟아버리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계산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다. 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 이 문제는 네 방식대로 네 힘으로 풀어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가 배운 지식으로. 아비는 네가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버지의 말은 돈으로 해결하려는 안일한 복수심에 경종을 울렸다. 지우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임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주 월요일 지우는 오수환 변호사와 함께 두툼한 증거 자료철을 들고 종로경찰서 경제팀을 찾았다. 자료철에는 은행의 대출 신청 기록과 통화 녹취, 민호와 최 여사가 나눈 클라우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시장 반찬 가게의 CCTV 영상까지 시간 순서대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지우는 담당 형사 앞에서 감정을 배제한 채 마치 기업의 부실 원인을 보고하는 리스크 관리 팀장처럼 사건의 전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명확한 설명과 빈틈없는 증거 자료에
베테랑 형사조차 혀를 내둘렀다.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형사는 즉시 공식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지우는 비로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함을 느꼈다. 이제 공은 경찰과 검찰에게 넘어갔다. 강민호에게 경찰의 공식적인 출두 요구서가 발송될 터였다. 며칠 후 지윤의 회사 사무실로 저렴한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강민호였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뽁뽁이에 아무렇게나 감싸인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들어 있었다. 사과의 편지 한 장 없이 오직 도둑질했던 물건만 덩그러니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즉시 오수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오 변호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 예상했던 대로네요. 이제 와서 물건을 돌려주면서 잠시 빌렸다가 돌려준 것뿐이다. 라고 주장해서 형량을 줄이거나 기소유예를 받으려는 아주 얄팍한 수작입니다. 지우는 차가운 혐오감을 느꼈다. 그의 행동 어디에도 진심 어린 뉘우침은 없었다. 오직 처벌을 피하려는 계산만이 번득일 뿐이었다. 그녀는 돌아온 인감도장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이것은 사죄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의 범행을 완성하는 마지막 증거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택배 상자를 그대로 경찰서에 추가 증거물로 제출했. 그가 훔쳤던 물건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 발로 입증한 셈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러 차가운 겨울이 찾아왔다. 강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오수환 변호사가 전해준 바에 따르면 그는 지윤이 결혼 자금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것에 구두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사랑하는 사이에 사소한 오해일 뿐 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진술이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형사가 그의 앞에서 클라우드에서 복원한 문자 메시지 전문을 프린트해서 펼쳐놓는 순간 그의 방어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급한 이자부터 막아야죠. 혼인신고부터 하고 나면 설득할게요. 같은 문장들은 그의 모든 주장이 완전한 위선이었음을 증명했다. 결국 검찰은 강민호를 사기 미수 및 인감도용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된 민호는 절박하게 변호사를 통해 지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해왔다. 지윤은 그의 요청에 응했다. 용서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끝내기 위해서였다.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 몇 달 만에 마주한 강민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잘 다려 입던 말끔한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해 헬쑥했다. 그는 지윤을 보자마자 읍소하기 시작했다. 지윤아,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어차피 대출이 실행된 것도 아니잖아. 너 금전적으로 피해본 거 하나도 없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찌꺼기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맑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맞아, 당신 말대로 내가 잃은 돈은 없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단단한 목소리로 문장을 맺었다. 하지만 난 당신 때문에 사람을 믿었던 내 시간을 잃었어. 그건 당신이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빚이야. 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녀가 뒤돌아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강민호는 무너진 채 홀로 남겨졌다. 그를 묶고 있던 마지막 감정의 사슬이 완벽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다시 봄이 왔다. 지윤은 오빠를 통해 최명숙 여사의 상가 건물이 결국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평생을 집착했던 부와 지위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이다. 지우는 아주 잠깐 그들을 가엾게 여겼지만 그 감정은 이내 사라졌다.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 그녀는 마포의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 대신 끔찍한 기억이 담긴 낡은 식탁을 버리고 단단한 원목으로 만든 새 식탁을 들였. 그리고 거실 가장 잘 보이는 벽에는 시장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걸었. 그것은 정직한 노동과 숭고한 사랑에 대한 그녀만의 기념비였.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새 식탁 위에 어머니를 위한 따뜻한 저녁을 차렸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참이었다. 진정한 가치는 아파트의 시세나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정직함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닌 정직함과 가족의 사랑으로 측정된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회복과 정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